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을 향해 날아올 수 있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음속의 5배로 날아오는 극초음속 미사일이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단 5분입니다. 미국도 못 막았어요. 러시아도 실패했죠. 중국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3월 한국이 해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인류가 만든 가장 빠른 무기죠. 음속의 5배, 시속 6,000km로 날아갑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단 5분이면 도착해요. 눈 깜짝할 사이에 하늘을 가르는 속도입니다. 이걸 막는다는 건 총알로 총알을 맞추는 것보다 어려웠어요. 아니,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미국이 도전했어요. 10년간 3천억 원을 쏟아부었죠.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을 모았습니다. 결과는 참담한 실패였어요. 러시아도 나섰습니다. 국가의 자존심을 걸고 최고 인재들을 총동원했죠. 역시 실패했습니다. 중국은 어땠을까요? 국가 역량을 모두 쏟아부었어요. 아직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랑 아이언돔도 이 앞에선 무용지물이었죠. 전 세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선언했어요. 인류의 한계라고 말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2025년 3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반도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그 불가능을 깼어요. 성공률 92%를 기록했습니다. 세계가 경악했어요. 일본은 그날 밤 긴급 안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중국은 침묵했죠. 러시아는 당황했어요. 나토 본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이요? K-팝 하는 그 나라 말입니까? 반도체 잘 만드는 그 작은 나라요? 네, 맞습니다. 그 한국이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못한 걸 해낸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왜냐고요? 앞으로 더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질 테니까요. 그리고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한국의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날 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어선 나라. 70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이었던 그 나라가 이제 인류의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한국에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하늘을 가른 불꽃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한 단어를 기억하세요. confirmed.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전 세계를 경악시켰는지 영상 끝까지 보시면 소름 돋는 진실을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한국이 불가능을 해냈습니다. 그것도 우리 모두가 비웃고 있을 때 말입니다. 어떻게 알았느냐고요? 제가 직접 봤으니까요. 그날의 하늘을 말입니다. 저는 데이비드 톰슨입니다. 나토 방공체계 분석관으로 27년간 일해왔죠. 영국 왕립군사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국방부 사나 다르파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연구를 담당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의 방공망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봐온 사람입니다. 제가 분석한 미사일 실험만 해도 3,000건이 넘습니다. 성공과 실패를 모두 봤죠. 그래서 압니다.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불가능한지 말입니다. 2024년 11월 3일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나토 본부 지하 3층 분석실에 있었죠. 동부가 방공 상황 보고서를 작성하던 중이었습니다. 형광등 소리만 윙윙거리는 고요한 공간이었죠. 벽면에는 세계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수십 개의 모니터가 실시간 데이터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모니터 오른쪽 하단에 한 줄의 메시지가 떴습니다. 한국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 실험 성공. 성공률 90%. 저는 커피를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읽었죠. 한국 요격 성공률 90%? 말도 안 됩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위 보고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죠. 왜냐고요?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5배 이상으로 날아갑니다. 시속 6,000km가 넘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5분이면 도착하는 속도입니다. 이 속도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는다는 건 총알로 총알을 맞추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렵죠. 미국이 10년간 3천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러시아는 자국 최고 과학자들을 투입했죠. 역시 실패했습니다. 중국조차 아직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도 극초음속 앞에선 무용지물입니다. 그런데 한국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K-팝은 알죠. 반도체도 잘 만듭니다. 하지만 극초음속 요격이요? 그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기술의 정점이죠.
인류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영역입니다. 저는 27년간 이 분야를 연구했습니다. 단 하나 확신했던 게 있죠. 극초음속은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상식이었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죠. 그게 제가 모든 보고서에 썼던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주변국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일본은 조용했습니다. 평소라면 즉각 반응했을 텐데 말이죠.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러시아는 아무 언급이 없었습니다. 모두 미확인 상태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죠. 만약 한국의 보고가 거짓이라면 주변국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조롱했겠죠. 비판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실험이 아니라 허풍일지도 몰라.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뭔가가 저를 끌어당겼죠. 호기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이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국국방과학연구소에 직접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3일 후 답장이 왔습니다. 암호화된 파일 하나였죠. 용량은 250MB.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영상이었습니다. 어둠 속이었습니다. 화면 한가운데 발사대가 보였죠. 주변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별빛만 희미하게 반짝였죠.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19, 8 숫자가 줄어들수록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불꽃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빛의 궤적이었습니다. 그 불꽃은 어둠을 가르며 올라갔죠. 속도가 미친 듯이 빨랐습니다. 제가 본 어떤 미사일보다 빨랐습니다. 화면 속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됐습니다. 마하 5.2, 마하 5.4, 마하 5.6 숫자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순간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화면이 하얗게 번쩍였죠. 요격 성공이었습니다. 화면 왼쪽 상단에 숫자가 떴습니다. 요격 고도 50km, 성공률 92%, 오차율 0.3%.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영상 끝에 문구가 떴습니다. 프로젝트 엘셈, 컨펌드, 확인됨. 그 단어가 제 머릿속을 쳤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죠. 다시 재생했습니다. 또 봤습니다. 3번, 4번, 5번을 봤습니다. 매번 같은 결과였습니다. 그 불꽃이 목표를 꿰뚫는 순간 제 심장은 잠시 멈췄습니다. 이게 진짜라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죠.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영상은 조작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타임스탬프도 정확했습니다. 좌표도 일치했죠. 그날 밤 저는 사무실을 나서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가 넘도록 그 영상만 반복해서 봤습니다. 커피를 3잔이나 마셨죠. 제 머릿속엔 한 가지 질문만 맴돌았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 문턱을 넘은 걸까? 불가능이란 단어가 서서히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3일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영상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그 불꽃, 그 속도, 그 완벽한 요격. 제가 27년간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것이 현실이 됐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제 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국방과학연구소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공식 경로가 아니었죠. 비공식 채널을 통했습니다. 제 오랜 동료 중 한 명이 한국에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실험 데이터였죠. 로그 파일, 궤적 분석, 속도 측정값, 요격 성공률 통계. 제가 평생 보고 싶었던 모든 게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사무실 문을 잠갔습니다. 누구도 방해받고 싶지 않았죠. 커피를 한 잔 따르고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충격이었습니다. 엘셈 시스템 실험 기록, 총 47회 실시, 성공 43회, 성공률 91.5%, 91.5%요?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3번을 확인했죠. 틀림없었습니다. 자리 7번의 실험 중 43번 성공했다는 겁니다. 이건 운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죠. 시스템입니다. 완성된 기술이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목표 속도 마하 5.6, 요격 고도 평균 48km, 반응 시간 2-3초. 제 손이 멈췄습니다. 2.3초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하는데 2.3초밖에 안 걸렸다는 겁니다. 미국의 최신 시스템은 평균 4.7초였습니다. 거의 절반이죠? 절반입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었죠. 이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오타도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시간에 따른 성공률 변화였죠. 제가 가장 보고 싶었던 데이터였습니다. 초기 실험에서는 60%였습니다. 그런데 실험을 거듭할수록 성공률이 올라갔습니다. 70%, 80%, 85%, 그리고 최근 10회 실험에서는 95%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학습이었습니다. 진화였죠. 시스템이 스스로 발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의 하늘은 흐렸죠. 비가 내릴 것 같았습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미국도 이 단계에선 실패했습니다. 10년간 3천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성공률은 70%를 넘지 못했죠. 러시아는 더 심각했습니다. 최고 과학자들을 투입했지만 60%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95%입니까? 저는 제 커리어를 돌아봤습니다. 27년이었죠. 영국 왕립군사학교에서 시작해서 다르파를 거쳐 나토까지 저는 세계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받았습니다. 수많은 보고서를 썼고 각국 정부에 자문했죠. 그런데 제가 틀렸던 겁니까? 제가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겁니까? 저는 다시 데이터를 들여다봤습니다. 숫자 하나하나를 분석했죠. 오차율을 계산했습니다.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했습니다. 조작 가능성을 따졌습니다.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놓았습니다. 키보드에서 손을 떼었죠. 그리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말입니다. 다음 날 저는 나토 동료들에게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죠. 의심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데이터의 신뢰성을 물었고 누군가는 한국의 과대 포장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이해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죠. 우리가 평생 쌓아온 지식이 흔들리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현실입니다. 그날 오후 긴급 뉴스가 떴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극초음속 미사일 대응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는 겁니다. 도쿄에서 고위 관계자들이 모였죠. 비공개 회의였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며 알았습니다. 일본이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걸 말이죠. 그들은 한국이 무엇을 해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침묵하던 주변국들이 하나둘씩 반응하기 시작했죠. 저는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쾌감이었습니다. 한국을 무시하던 그들이 이제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기분 좋았습니다. 제가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먼저 그 진실을 발견했다는 자부심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 LSM 시스템 분석 극초음속 시대의 새로운 균형. 첫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기술 추격국이 아니다. 그들은 방어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손끝에서 확신이 느껴졌죠. 내가 본 것은 미사일이 아니라 국가의 진화였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숫자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믿었습니다. 한국이 그 문턱을 넘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세계는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지 이틀 후 저에게 이메일 한 통이 왔습니다. 발신자는 한국국방과학연구소였죠.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초청장. 저는 메일을 열었어요. 내용은 더 간단했죠. 한국에서 진행될 실험 현장에 직접 오라는 겁니다. 관찰자 자격으로요.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직접 확인하라는 건가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데이터는 봤죠. 영상도 봤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다르니까요. 실험실 환경과 실제 현장은 완전히 다른 세계거든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참석하겠다고요.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11월에 서울은 쌀쌀했죠. 공항을 나서자 한국 국방부 직원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그냥 차로 안내했죠. 우리는 2시간을 달렸습니다. 도시를 벗어나 산으로 들어갔어요. 길은 점점 좁아졌고 주변은 점점 어두워졌죠. 가로등도 없었습니다. 달빛만 희미하게 비췄어요. 그리고 도착했죠. 실험장이었습니다. 거대한 철문이 열렸고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주변은 고요했죠. 새벽 2시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멎었어요. 발사대였습니다. 거대한 철골 구조물이 하늘을 향해 서 있었죠. 그 옆에는 통제실이 있었고
수십 명의 연구진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통제실로 안내받았어요. 들어서자 30여 명의 시선이 저를 향했죠.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여줄 뿐이라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책임자로 보이는 사람이 다가왔어요. 50대 중반쯤 돼 보였죠. 안경을 쓰고 있었고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우린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더 이상 말은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자리로 돌아갔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연구진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누구는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누구는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죠. 긴장한 기색은 없었어요. 마치 일상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엔 자부심보다 책임이 있었죠.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 30분이었어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30분 후 시작합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뿐이었죠.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었어요. 고요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3시 50분. 연구진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각자 위치로 이동했죠. 모니터에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좌표, 속도, 고도, 기온, 풍속 모든 변수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됐어요. 3시 55분.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죠. 통제실, 아니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발사대가 보였죠. 그 옆에 미사일이 장착돼 있었어요. 거대했습니다. 그리고 위협적이었죠. 10초 전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10, 9, 8, 7.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죠. 3, 2, 1. 그리고 불꽃이 일어났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굉음이 울렸어요. 귀가 먹먹해졌죠. 땅이 흔들렸습니다. 창문이 덜컥거렸어요. 미사일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빛의 궤적이었어요. 어둠을 가르며 올라갔죠. 속도가 미친 듯이 빨랐습니다. 1초, 2초, 3초.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모니터를 봤습니다. 숫자가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마하 5.2, 마하 5.4, 마하 5.6 계속 올라갔죠. 그리고 10초 후 화면이 번쩍였습니다. 폭발이었어요. 요격 성공이었습니다. 화면 왼쪽에 숫자가 떴어요. 요격고도 52km, 성공률 92.7%, 오차율 0.2%.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진짜였어요. 제 눈으로 직접 본 겁니다. 영상이 아니었어요. 데이터도 아니었죠. 실제 현장이었습니다. 통제실 안을 둘러봤어요. 연구진들은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소리치지도 않았죠. 그냥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군가는 데이터를 기록했고 누구는 다음 점검 항목을 확인했죠. 그들의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자신감이었어요. 승리는 이미 당연한 일이었던 거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었어요. 의지였죠. 이 나라는 더 이상 방어국이 아니었습니다. 그 불꽃은 단순한 폭발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선언이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다시 어두워졌어요. 별만 남았죠. 하지만 그 하늘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기술을 봐왔지만 이건 의지였어요. 그날의 하늘은 세계 질서가 바뀐 하늘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역사를 목격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차분함이 더 두려웠어요. 이제 나는 믿습니다. 이 나라는 준비되어 있다는 걸요. 실험이 끝난 후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죠. 하늘을 가르는 불꽃, 폭발하는 순간, 그리고 연구진들의 조용한 표정. 모든 게 선명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켰어요. 나토 본부에 간단한 보고 메일을 보냈죠. 한국의 실험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데이터는 사실이었습니다. 메일을 보내고 나서 저는 뉴스를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서방 언론들의 반응이 달랐죠. CNN 헤드라인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요격 성공, 연출된 장면일 가능성 제기. BBC도 비슷했어요. LSAM 시스템, 실전 검증 여전히 부족. NHK는 더 직설적이었죠. 한국 미사일 실험, 통제된 환경에서의 성공일 뿐.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뭡니까 이게? 저는 직접 봤어요. 제 눈으로 확인했죠.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의심이 아니었어요. 부정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나토 본부로 복귀했습니다. 브뤼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동료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긴급 회의가 잡혔다고요. 제 보고를 듣기 위해서였죠.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5명의 분석관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저를 바라봤죠. 한 동료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데이비드, 정말 그게 실전급 시스템이라고 확신하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직접 봤습니다. 성공률 92.7%였죠. 오차율은 0.2%였어요. 다른 동료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통제된 환경 아닌가? 실제 전장과는 다르잖아.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4일 번의 실험입니다. 91.5% 성공률이에요. 이게 우연일 수 있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또 다른 동료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들은 보여주기 쇼를 잘하잖아. K-드라마식 연출이지. 저는 그 순간 화가 났어요. 그건 당신이 직접 안 봤기 때문입니다. 제 목소리가 높아졌죠. 저는 27년간 이 일을 해왔어요.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압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진짜였어요. 한 동료가 손을 들었습니다. 데이비드, 진정해. 우리는 단지 신중해야 한다는 거야. 성급한 결론은 위험하잖아. 저는 테이블을 내려다봤어요. 신중함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부정이었죠. 그들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한국이 우리를 앞질렀다는 사실을요. 회의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그냥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애매한 말만 오갔죠.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왜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 걸까요?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실험 결과도 확실했죠. 제가 직접 목격까지 했어요. 그런데 왜 여전히 의심하는 겁니까?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브뤼셀의 야경이 펼쳐졌죠.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물었어요. 내가 본 게 진짜였나? 혹시 제가 착각한 걸까요? 한국의 연출에 속은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영상이 있었죠. 그리고 제 눈으로 본 현장이 있었어요. 하지만 주변의 의심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자신조차 확신이 서지 않기 시작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긴급 뉴스 알림이었어요. 일본 방위성, 한국 LSM 시스템 긴급 분석 착수, 자체 극초음속 방어 체계 개발, 가속화 발표.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일본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의 기술이 진짜라는 걸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의자에 깊숙이 앉았습니다. 서방은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북아는 이미 반응하고 있었죠. 일본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도 조용히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그들의 침묵과 행동이 답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어요. 다시 한국으로 가야겠다고요. 이번엔 의심이 아니라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본 것이 진짜라면 세상은 이미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를 정확히 기록해야 했어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저는 항공권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제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어요. 한국은 정말 그 문턱을 넘은 걸까? 의심은 언제나 진실보다 빠르게 퍼집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죠. 저는 그 진실의 중심으로 다시 가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한국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공식 방문이 아니었어요. 제가 직접 요청했죠. 한국국방과학연구소에 다시 가고 싶다고요. 그들의 일상을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허락했어요. 인천공항에서 다시 2시간을 달렸습니다. 이번엔 낮이었죠. 11월에 햇살이 차창으로 들어왔어요. 산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니 익숙한 철문이 보였습니다. 연구소였어요. 문이 열렸고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난번과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실험이 없는 평범한 날이었죠. 연구진들이 일상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안내를 받아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 환하게 비췄죠. 양쪽으로 연구실 문들이 보였어요. 한 연구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안을 들여다봤어요. 젊은 연구원 2명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엔 수많은 코드와 그래프가 떠 있었죠. 그들은 저를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옆엔 군용 침낭이 펼쳐져 있었어요. 식지 않은 커피잔이 여러 개 놓여 있었죠. 그들은 여기서 밤을 새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복도를 따라 더 걸었어요. 다른 연구실도 비슷했습니다. 모두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죠. 누구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누구는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었어요.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죠. 그들의 눈빛엔 피로가 보였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내원이 저를 회의실로 데려갔습니다. 잠시 후 지난번에 봤던 그 책임자가 들어왔어요. 박진우 박사였습니다. 그는 제 맞은편에 앉았죠.
커피를 권했어요. 저는 받았습니다. 박 박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다시 오셨군요. 네, 더 알고 싶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뭘 알고 싶으신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박 박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천천히 말했어요. 우린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작아요. 주변엔 강대국들 뿐이죠. 미국은 멀리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어요. 우린 이걸로 전쟁을 이기려는 게 아닙니다. 단 한 발이라도 막을 수 있다면 그게 우리가 사는 이유예요. 저는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엔 피로가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있었죠. 저는 물었습니다. 두렵지 않으십니까?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박 박사는 미소를 지었어요. 쓸쓸한 미소였죠. 매일 두렵습니다. 하지만 멈출 순 없어요. 우리가 멈추면 이 나라의 미래도 멈추니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저는 다시 연구소를 둘러봤어요. 한 연구실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으로 들여다봤죠. 3명의 연구원이 라면을 먹고 있었어요. 책상 위엔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고 모니터엔 여전히 데이터가 떠 있었습니다. 그들은 피곤해 보였어요. 하지만 웃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들은 자부심으로 일하지 않았어요. 사명으로 일했습니다. 저는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발견했죠. 허락을 받고 올라갔습니다. 옥상에 선이 하늘이 보였어요.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죠. 저는 그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며칠 전 이 하늘에서 불꽃이 솟았습니다. 요격이 성공했죠. 하지만 지금은 고요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차가웠지만 그들의 마음은 불타고 있었어요. 그들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실패를 두려워했죠. 저는 다시 박 박사의 말을 떠올렸어요. 단 한 발이라도 막을 수 있다면 그게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의 엘셈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생존의 의지였습니다. 저는 옥상 난간에 기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죠. 하지만 저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이 나라는 준비되어 있었어요. 기술로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었죠. 저는 그날 무기가 아닌 사람을 봤습니다. 진짜 강함은 소리치지 않아요. 묵묵히 완성될 뿐이죠. 저는 방산이 아닌 신념을 봤습니다. 이제 나는 이해했어요. 왜 그들이 침묵으로 답했는지를요. 자신감은 말이 필요 없으니까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옥상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요. 한국이 무엇을 해냈는지 말입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사흘 후 저는 또 다른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역시 한국국방과학연구소였어요. 제목은 이랬죠. 국제공동검증실험 초청. 저는 메일을 열었습니다. 내용을 읽는데 손이 떨렸어요. 한국이 전 세계 방산 관계자들을 초청한다는 겁니다. 나토, 미국, 일본, 유럽 각국 모두 100여 명이 넘었죠. 그리고 공개 실험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이번엔 전 세계가 보는 겁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이미 성공했잖아요. 왜 굳이 모든 사람 앞에서 다시 보여주려는 겁니까? 그때 깨달았습니다. 의심을 끝내려는 거였어요. 일주일 후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나토 대표단 5명과 함께였죠. 비행기 안은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한 동료가 제게 물었어요. 데이비드, 정말 성공할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공할 겁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르잖아. 전 세계가 보고 있어. 부담이 클 텐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기자들도 많았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각국 언론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저희는 버스를 타고 실험장으로 향했어요. 2시간을 달렸죠.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모두 긴장하고 있었어요. 실험장에 도착했습니다. 지난번보다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관람석이 마련되어 있었죠. 100여 명이 넘는 각국 대표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카메라도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이번엔 숨길 게 없었습니다. 모든 게 공개였죠. 저는 관람석 앞쪽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미국 국방부 관계자들도 보였고 일본 방위성 사람들도 보였죠. 유럽 각국 무관들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그들의 눈빛엔 의심이 가득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새벽 3시가 가까워졌어요.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바람도 없었죠. 고요했어요. 한국 연구진들이 통제실로 들어갔습니다. 박진우 박사도 보였어요. 그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죠.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30분 후 실험을 시작하겠습니다. 관람석이 더 조용해졌어요. 저는 주변을 봤습니다. 모두가 긴장하고 있었죠. 누군가는 메모를 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카메라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실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분위기를 느꼈어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죠. 10분 전, 관람석의 웅성거림이 멎었습니다. 5분 전,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1분 전,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30초, 모두가 발사대를 응시했어요. 10, 9, 7.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3, 2, 1. 불꽃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순식간에 밝아졌어요. 굉음이 울렸죠. 땅이 흔들렸습니다. 미사일이 하늘로 치솟았어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떠올랐어요. 마하 리마 포인트 2, 리마 포인트 4, 리마 포인트 3. 그리고 10초 후 침묵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화면엔 궤도 이탈이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실패였어요. 관람석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속삭였어요. 역시 안 되는군. 일본 대표단이 고개를 저었죠. 미국 관계자들이 메모를 했습니다. 저는 통제실을 바라봤어요. 박진우 박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연구진들도 당황하지 않았죠. 그들은 뭔가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30분이 흘렀습니다. 스피커에서 다시 목소리가 나왔어요. 2차 실험을 시작하겠습니다. 관람석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어요. 모두가 이번에도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저만 믿고 있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10, 9, 8. 제 손에 땀이 났습니다. 3, 2, 1. 다시 불꽃이 일어났습니다. 미사일이 치솟았어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궤적이 완벽했어요. 마하 506에 도달했죠? 그리고 그 순간 폭발했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어요. 요격고도 51km, 성공률 96.4%. 완벽한 타격이었습니다. 관람석이 조용했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기자들도 대표단도 모두 입을 다물었죠. 저는 주변을 봤어요. 일본 대표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미국 관계자들도 말이 없었어요. 침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함성보다 거대했어요. 저는 속삭였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한국을 시험하지 못한다. 실패는 그들에게 공포가 아니었어요. 준비된 일상이었죠. 하늘이 불타는 그 순간 저는 인간의 한계를 봤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세계는 새로운 균형을 배웠어요. 실험이 끝나고 저는 호텔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제 휴대폰엔 이미 수십 통의 메시지가 와 있었죠. 나토 본부, 언론사, 동료들 모두가 제게 물었어요. 정말 성공한 거냐고요?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뉴스를 켰어요. 화면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CNN 속보가 먼저 떴어요. 한국 세계 최초 실전형 극초음속 요격 성공국 등급. BBC도 같은 내용이었죠. LSAM 시스템 국제 검증 통과. 새로운 방어 시대 열렸다. 로이터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 미국과 러시아 제치고 극초음속 요격 선두 국가로.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권력의 이동이었죠. 다음 날 아침 더 큰 뉴스가 터졌습니다. 중국이 긴급 안보 회의를 소집했다는 겁니다. 베이징에서 고위 관계자들이 모였죠. 러시아도 움직였어요. 국방부 장관이 직접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는 극초음속 방어 체계를 재검토하겠다. 일본은 더 빨랐어요. 방위성이 즉각 예산 편성에 들어갔죠. 한국 수준의 방어 체계 확보를 위해 5조 엔 투입. 세계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브뤼셀로 돌아왔어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나토 본부로 직행했죠. 긴급 전략회의가 소집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갔어요. 20여 명의 고위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저를 바라봤죠. 의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톰슨 분석관, 당신의 최종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심호흡을 했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국을 새로운 전략 억제국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한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전략 억제국이라니 그건 너무 과한 평가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과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나라예요. 이건 핵무기만큼이나 강력한 억제력입니다. 다른 관계자가 끼어들었죠.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작은 나라 아닙니까? 경제 규모나 군사력에서 미국이나 러시아와 비교할 수 없잖아요. 저는 테이블 위에 자료를 펼쳤습니다.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술이 중요하죠. 한국은 이제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나라가 됐어요.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의장이 물었어요. 톰슨 분석관, 당신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한국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이제 한국은 누구의 그늘 아래에도 있지 않습니다. 회의실이 침묵에 잠겼어요. 회의는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죠. 나토는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동북아시아의 핵심 전략 파트너로 재분류했어요.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세상이 정말 바뀌고 있구나. 그날 오후 저는 사무실에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한국 LSM 시스템과 새로운 전략 균형 극초음속 시대의 게임 체인저. 저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첫 문장을 이렇게 썼어요. 2024년 11월 세계 방어 질서가 재편됐다. 한국이 그 중심에 있다. 손끝에서 확신이 느껴졌죠. 저는 계속 썼습니다. 한국의 LSM 시스템은 단순한 방어 무기가 아니다. 이것은 전략적 억제력이다. 극초음속 미사일을 보유한 국가는 많다. 하지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나라는 오직 한국뿐이다. 제 손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제 한국을 공격하는 것은 자살 행위다. 왜냐하면 그들은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억제력의 본질은 여기에 있다. 공격이 아니라 방어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을 공격하는 것은 곧 자신을 파괴하는 일이다. 키보드에서 손을 떼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죠. 브뤼셀의 하늘은 흐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맑았어요. 그날 저녁 세계 증시가 요동쳤습니다. 유럽 방산업체 주가가 폭락했어요. 록히드 마틴, 노스럽 그루먼, 탈레스 모두 떨어졌죠. 반대로 한국 방산 기업들은 폭등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저는 모니터 속 숫자들을 봤습니다. 세상은 이미 방향을 바꿨어요. 각국에서 기술 협력 요청이 쏟아졌죠. 유럽, 중동, 동남아시아 모두가 한국의 LSM 기술을 원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느꼈어요. 힘은 서쪽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동쪽의 작은 반도에 있었죠. 그날 밤 저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를 작성했습니다. 결론 부분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27년간 세계의 무기를 연구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본 것은 무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생존의 의지였고 평화를 지키려는 집념이었다. 이제 세계는 새로운 균형을 맞이했다. 그 균형의 이름은 한국이다. 저는 보고서를 저장했어요. 그리고 제출했죠. 나는 권력의 중심이 바뀌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세계는 지금 억제의 날을 목격하고 있었어요. 보고서를 제출한 지 한 달 후 저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국제안보 포럼이었어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행사였죠. 주제는 미래 방어 전략과 새로운 균형이었습니다. 저는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어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죠. 세상이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으니까요. 12월 초 저는 제네바에 도착했습니다. 포럼장은 거대했어요. 50개국에서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죠. 정부 관계자, 군 장성, 방산 전문가, 언론인 모두가 한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대기실에 있었어요. 손에 땀이 났죠. 27년 커리어에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노크를 했어요. 5분 후 무대에 오르시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설문을 다시 봤어요. 제목은 이랬죠. 디터런스 비욘드 슈퍼파워스. 강대국을 넘어선 억제력.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저는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죠. 600명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연단에 섰어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죠. 여러분, 억제력은 강대국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한국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청중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난 50년간 우리는 믿었어요. 힘은 크기에서 나온다고요. 미국, 러시아, 중국. 거대한 나라들만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우리는 틀렸습니다. 화면에 한국 지도가 떴어요.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세상을 바꿨어요.
극초음속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됐죠.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기술이었어요. 그리고 의지였죠. 청중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떤 분들은 아직도 의심합니다. 한국의 기술을 과대평가하는 거 아니냐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봤습니다. 3번이나 현장에 갔죠. 데이터를 확인했고 실험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증명했어요. 억제력은 공격이 아니라 방어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질의응답 시간이 왔습니다. 손이 여러 개 올라갔어요. 한 기자가 일어났습니다. 일본 언론사였죠. 톰슨 박사님, 당신은 한국의 기술을 과대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실전 경험이 전혀 없잖아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들이 아직도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이 제가 말한 증거입니다. 청중이 웃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죠. 실전 경험이 없다고요? 사비다오번의 실험에서 91.5% 성공률을 기록했어요. 국제 검증에서 96.4%를 달성했죠. 이게 운일 수 있습니까? 기자는 앉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미국 국방부 관계자였죠. 한국의 기술이 진짜라면 미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어요. 협력해야죠. 경쟁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한국의 기술은 위협이 아니에요. 그것은 기회입니다. 세계 평화를 위한 기회죠. 포럼장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제 말을 곱씹고 있었어요. 그 침묵은 경애였습니다. 포럼이 끝나고 저는 호텔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언론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죠. 저는 거절하지 않았어요. 세상이 알아야 했으니까요. 일주일 후 저는 다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곧장 연구소로 갔습니다. 박진우 박사가 저를 맞이했어요. 그는 미소를 지었죠. 오랜만입니다. 저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러 왔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연구소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죠. 12월의 하늘은 맑았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하늘은 더 이상 실험의 하늘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억제의 상징이었고 평화를 지키는 방패였죠. 박 박사가 말했습니다. 덕분에 세상이 우리를 알게 됐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제가 한 건 그저 진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그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조용히 일할 수 있겠네요. 저는 그의 말을 이해했어요. 그들은 여전히 조용할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미 알고 있죠. 저는 옥상 난간에 기댔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웠지만 상쾌했죠. 저는 말했습니다. 나는 한 나라의 기술을 연구하러 왔어요. 그런데 결국 한 민족의 의지를 배웠습니다. 박 박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는 한참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힘이란 누가 먼저 공격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끝까지 지킬 수 있느냐였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방패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제 세상을 지키는 나라였죠. 억제의 시대는 시작됐습니다. 그 이름은 한국이었어요. 저는 오늘 역사의 무게를 다시 배웠습니다. 그날의 불꽃은 단순한 실험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누구의 보호 아래에도 있지 않다. 그 하늘 아래 나는 한 국가의 탄생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힘의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그 이름은 한국이었죠.